아무것도 나를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1979년 여름, 엄마는 육아일기라는 제목으로 태어나지 않은 첫 아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는 매일 이어지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뒤 예고 없이 중단된다. 엄마가 일기장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10살 무렵이었다. 일기는 단 한 번 읽었다. 엄마는 다시 글을 보여주지 않았고 나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일기장의 행방은 모른다. 편지의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이 문장만 또렷하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다.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바란다. 무난하고 평범한 삶이 행복한 거란다. 이 문장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조언에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 선망과 찬사를 받는 삶을 살고 싶었다. 어린 시절 피아노와 발레를 배우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발레리나가 되리라 다짐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유명인사로 사는 꿈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하는 상상일까? 아니면 나만의 유난한 몽상이었을까? 엄마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나대는 아이였다. 더 나쁘게 표현하면 설치는 아이였다.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기면 내가 노래를 잘한다는 확신에 차서 앞으로 나섰고, 선생님이 발표할 학생을 찾으면 문제를 마치겠다는 의욕에 부풀어 팔을 높이 들었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그냥 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잘 해낼 수 있다. 엄마가 걱정한 점은 바로 그것, 특별한 사람이라는 나의 자아상이었다. 또 한 번 엄마의 표현을 빌리면 엄마는 나를 꺾으려 했다. 과도한 자신감과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진 나대는 여자아이는 꺾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아동기에 엄마가 일관되게 가졌던 교육적 신념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는 왜 그래야 했느냐고 물었다. 엄마가 말이 없기에 다시 물었다. 여자아이라서? 엄마가 대답했다. 응, 여자아이가 나대면 미움받으니까. 잠시 뒤 엄마가 말했다. 미안해. 이제 와서 엄마에게 왜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았느냐고, 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았느냐고 불평하고 싶지 않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모른 채 하고, 여성성에 대한 협소한 정의를 모른 채 하고, 여성이 받아들여야 했던 불합리한 가치관을 모른 채 하고, 문제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싶지 않다. 엄마는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음 세대 여성으로서 나의 의식과 차이가 있더라도 엄마의 문제라기보다 시대가 가진 여성상과 양육관의 한계일 것이다. 엄마는 나를 꺾었다고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꽃 피우는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엄마에게 여성의 일생이란 특별한 사람으로 고독하게 지내는 삶과 평범한 사람으로 원만하게 지내는 삶으로 이분되어 있었고,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후자가 더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다. 엄마의 이야기는 나는 평범했어로 시작한다. 평범하다는 엄마가 스스로에 대해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엄마에게는 직관적인 자기인식일 테지만 평범함이란 언어는 무엇을 함의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평범하다고 정의하는가? 모두가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 언어가 배제하는 사람, 즉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평범함으로 뭉뚱그려진 자아상 안에 우리의 특권과 차별이 은폐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한다.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약자로서의 정체성과 수혜자로서의 정체성이 혼재되면서 정확한 자기인식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한다. 엄마가 성장했던 1960년대에는 지금보다 성평등 인식이 훨씬 낮았고 남아선호가 만연했다. 남아선호 사회에서 딸은 집안의 소득원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남자 형제의 학비를 댔다. 엄마 또래의 많은 소녀가 식모로, 버스 안내양으로, 공장 노동자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던 시절에 집안이 넉넉한 편이고 아버지가 깨인 사람이어서
아들, 딸 구분 없이 대학까지 보냈다는 것. 결혼 전에는 내가 여자라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것은 특권이라 할 만하다. 결혼 후 엄마는 30년에 가까운 시집살이를 하며 목소리와 자리가 없는 존재로 살았다. 엄마는 시가에서의 노동과 위치를 불평등한 일로 여기기보다는 그 시절 여자의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평범함이 다수성이라면 수많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역할과 의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 제기가 가능해지는 것은 당연하게 보이는 일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을 때다. 결혼 전에는 특혜받은 여성, 결혼 후에는 차별받는 여성. 그것이 내가 보는 엄마였다. 엄마가 자신을 두고 평범하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엄마가 스스로 지어버린 특혜와 차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처럼 원가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졌던 여성이 반드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교육 제도에서 소외된 여성과 명백한 차이는 있으나 교육받은 여성도 가부장제의 수혜자는 아니었다. 고등교육이라는 특권을 쥔 여성 가운데 다수는 졸업하면 결혼하는 것을 수순으로 여겼고 노동시장 대신 결혼시장으로 진출했다. 의사든 변호사든 사자 직업을 가진 남자만 만나겠다는 친구들, 부잣집에 시집가서 호의호식하고 사모님 소리 듣겠다는 친구들이 알려주는 것은 당대 여성의 태만함이나 무능력이 아니다. 여성의 지위는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남편과 시가의 계급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여성이 주체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주체적이지 않은 여성을 원했다. 이런 구조의 한편에는 소위 순위가 있고 다른 편에는 이른바 청담동 며느리가 있다. 현재까지 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전미어처럼 사용하는 순위는 순하다, 도리를 따르다, 좇다, 있다, 거스르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과거 여성의 이름에 순자가 많았던 이유도 한자의 의미로 짐작할 수 있다. 지아비를 따르고 집안을 섬기며 전통을 잇는 순한 여자. 그것이 남성 사회가 바라는 여성상이었다. 훗날 강남 개발과 함께 등장한 청담동 며느리는 여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층 계급에 대한 상징이자 부동산, 가족주의, 학벌, 계급 재생산과 연관되는 언어다. 청담동 며느리에 이은 대치동 엄마도 상류층 여성에 관한 표상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세대 여자 중에는 나 같은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나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엄마의 말에서 나는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읽는다. 나만 수동적으로 살았던 것은 아닐 거라고. 나만 열정도 야망도 없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세상의 수많은 여자 가운데 오로지 나만 살림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내조하고 아이 키우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을 읽는다. 나보다 앞세대 여성으로서 더 보수적인 사회에서 자란 엄마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그러므로 이런 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너는 평범한 사람이다.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 바란다. 무난하고 평범한 삶이 행복한 거란다. 갓 태어난 여자아이에게 건네진 이 말에는 평범함과 행복함이 등가에 놓여 있다. 비범하거나 성구적인 여성이 불행해진다는 편견은 오래되었다. 기성체제에 반기를 든 여성은 같은 여성에게조차 외면당했고 사회적으로 단죄되거나 고립되었다. 평범함과 행복함을 나란히 놓는 사고방식에는 앞서가는 여성은 미치거나 죽는다는 소위 나해석 콤플렉스가 여전히 자리하는 듯하다. 평범한 여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로서 결혼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갖춘 남편과 자녀를 두는 것, 중산층에 안착하는 것,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등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것이 평범성이라면
미디어가 노출하는 동시에 누락하는 삶을 평범한 삶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평범함은 정체성, 가족 형태, 경제적 배경 등의 다름을 무시한 채 남용된다. 모두가 스스로 평범하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의 가치는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을까? 평범하지 않음은 특별함이나 비범함일 수도 있고, 비보편성이나 소수성일 수도 있다. 딸이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선구적이고 투쟁적인 사람으로서 질투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소수자로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듯하다. 평범해지고 싶은 소망, 혹은 스스로가 평범하다는 믿음의 기저에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삶에 대한 갈망, 정상성과 표준성에 대한 강박, 비주류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 혐오가 자리하는지도 모른다. 평범함이 중도의 지향이라면 중도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중도의 사전적 뜻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이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또는 가능하더라도 바른 길일까?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는 허상이 아닐까? 비슷한 말로 중립은 어떨까? 사전적 의미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적 입장의 섬 또는 그런 입장이지만 다른 조건과 상황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한 처신이 가능할까? 두 언어에서 반복되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음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아니라 기울어진 상태를 방관하는 것, 기존 질서에 가담함으로써 기울기를 더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나는 나대는 아이가 미움의 대상이란 사실을 반복적으로 학습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이는 남을 괴롭히는 아이도 못된 장난을 치는 아이도 아닌 잘난 척하는 아이였다. 여자아이가 잘난 척하면 특히 더 싫어했는데 그런 여자아이는 관습적 여성성, 다시 말해 생물학적 여성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래야 한다고 여겨지는 여성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엄마가 옳았다. 사람들은 나대고 고집센 여자아이를 잘난 척한다며 싫어한다. 몇 번의 따돌림을 겪고서야 나는 이 사실을 겨우 깨우쳤다. 아는 문제가 나와도 손들지 않았다. 자랑으로 느껴질 만한 이야기도 삼갔다.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다 나를 지목하면, 그제야 수줍어하거나 민망해하며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했다. 평범해지기. 그것은 잘난 척 하지 않기이기도 했지만 몸살이기, 튀지 않기, 남들과 비슷해지기,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 우리 학급 교사가 남자아이에게만 회장 출마할 기회를 주었던 일이, 그래서 나는 부회장을 맡았던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교실에서부터 성별을 구분하여 시행했던 여러 관행과 교육은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세계 위인 전집의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것, 문학 전집의 저자와 주인공 또한 압도적으로 남성이었던 것, 화폐에 그려진 인물이 모두 남성이었던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까? 선거 기간에 담벼락이 남성 정치인의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었던 것이, 저녁 뉴스에 등장하는 유명 인사가 남성이었던 것이, 그래서 공적 장소에서 어쩌다 불쑥 여성이 나타났을 때 의아함을 느꼈던 것이 어떤 인식을 지니게 했을까? 그런 경험의 축적이 나를 더 작게,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지 않았을까? 상황이 달랐으면 세상으로부터 존중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까? 남자아이에게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용감할 것을 장려하면서 여자아이에게는 차분하고 얌전하고 고분고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본다. 평범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가, 특히 여자아이가 피기도 전에 꺾여버렸을지 생각한다. 자의식이 강하고 문학과 영화를 사랑하던 소녀,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을 줄 알았던 소녀가
결혼 제도권 안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며 노년 여성이 되는 일도, 자신만만하고 고집스러운 소녀가 자기 검열과 자기 불신에 시달리는 불안한 중년 여성이 되는 일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평범함을, 리베카 솔릿의 표현을 빌리면 소멸하는 방식을 깨우치는 여정이었다. 집단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법,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는 법, 말하고 싶지 않을 때 말하는 법을 배웠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상냥한 표정을 짓는 법을 배웠고, 눈치를 살피는 법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싫다거나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상황에서 부드럽게 거절하거나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완곡한 거절은 거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은 불운한 사건들로 연결되었으며 나는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이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사회화인지도, 남이 원하는 모습이 됨으로써 자아를 분열시키는 일인지도, 자의식이 결여되는 과정인지도, 자신을 축소하는 방식인지도, 혹은 그 모든 것이거나 그 이상의 것인지도 모른다.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수많은 차별과 폭력을 마주해야 했다면, 타인이 나의 육체와 정신을 침범하는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했다면, 그리하여 수없이 꺾이고 꺾여야 했다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힘, 나를 나답게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힘이었다. 어릴 때는 그 힘을 획득할 방법을 알지 못했고, 훗날에야 이야기,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그 힘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전까지 나는 여러 번 꺾이고 꺾일 터였다. 지금도 생각한다. 더 평범해지고 덜 미움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가 잃은 것에 대해. 평범함이라는 언어가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정체성에 대해. 존중받지 못한 개별성에 대해. 모두가 같거나 비슷해지기를 원하는 사회에서 낯선 존재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에 대해.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평범함이 곧 행복함이라고 믿지도 않는다. 결국 아무것도 나를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